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이상스쿨의 리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위 만나보고 오시죠. 최초의 국산 전투기가 탄생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외형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최종 조립 작업 중에 있는 KF-X CJ1호기는 4월 출고식을 통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KF-X CJ기는 내년 7월부터 실제 비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후 4년간 지상 비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국은 자체 기술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제작해온 KF-X는 현재 4.5세대 전투기에 해당하지만 기술 발전에 맞춰 성능을 향상시켜 5세계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죠. 날개 중앙엔 KF-X001 문구가 박혀 있었고 2개의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등이 모두 장착돼 거의 완전한 전투기 형상을 갖추고 있었죠. 4월 출고식 전까지 도색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KF-X는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16 전투기보단 조금 크죠. 일부 무기와 엔진은 해외에서 도입돼 부품 비용으로 환산한 국산화율은 65% 수준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죠.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합 정자정 장비 등 핵심 장비들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A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9%, 통합 전자정 장비 국산화율은 77%를 자랑합니다. 이들 핵심 장비들은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전자식 비행 제어 검증 장비인 아이언 버드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며 국산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버렸네요. 후회는 그들의 몫이죠. F-35 전투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한국형 전투기 KF-X 관련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건수는 3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죠.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2015년 당시 방사청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202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등 한정 장비 4개와 이들 장비의 통합 기술에 대해 대안을 내놓았었죠.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술은 F-50 전투기 제작을 통해 기계식 레이더를 조립 생산해본 수준이다. 유럽도 A사 레이더를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기술 검증만 수년씩 걸리는 장비를 2025년까지 제작하겠다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는데 2025년이 최대기도 전에 KF-X가 모습을 드러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의 KF-X CJ기는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KF-X의 능력과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정말 엄청난 숫자죠? KF-X의 시장 경쟁 대상은 미국의 F-35로 KF-X의 국산화율과 경쟁력, F-35의 가격을 고려해 KF-X의 잠정 목표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형 전투기가 실제 하늘을 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KF-X 사업은 2015년에서 2028년 사이 8조 8천억 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리죠. 조립 라인에는 연두빛 상태로 추가 도색을 앞둔 스텔스 형태의 KF-X CJ1호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CJ1호기는 엔진 장착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출고식 기준 공정률은 92%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KF-X는 연구 개발에만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이죠. 2026년 개발 완료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양산비는 약 9조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KF-X는 2단계에 걸쳐 개발되는데 블록 1 단계를 통해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고 블랙 2 단계에서는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무장 시험에는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죠. 2개의 엔진을 장착한 KF-X는 스텔스 외형을 갖춰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장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고려한 거죠. KF-X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KF-16과 F-15K가 4세대 또는 4.5세대로 분류되며 미국의 F-22와 F-35가 5세대로 분류되는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당연히 개발도 어렵고 유지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미국도 비싼 가격과 유지비 부담으로 F-22를 이미 단종시켰고요. 때문에 미국은 F-22보다도 약간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사용할 전투기를 하나의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JSF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35가 그 결과물인데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수직 이착륙기인 B형의 개발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죠. 얼마 전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한 듯 전투기를 자동차에 비유해 페라리가 있다고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페라리란 5세대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미 공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낮은 4.5세대 전투기로도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이 F-35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나라가 5세대 전투기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4세대나 4.5세대가 주력인 경우가 훨씬 많죠. 당장 우리 공군만 해도 F-16과 F-15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 유럽 나라들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타이푼, 그라펜, 라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KF-X의 잠재적 경쟁자죠. KF-X는 F-16보다는 성능이 높고 F-15와는 비슷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군은 이른바 하이로우 믹스 개념에서 KF-X를 미디움급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죠. 그렇게 되면 유사시 적 스텔스기를 상대하기 위해 F-35A가 앞장서고 F-15K와 KF-X, KF-16V가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외의 적 항공 전력에 맞설 수가 있게 되죠.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개발이 끝나고 양산에 착수하면 한국공군 납품 물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300에서 500대 정도의 수출 시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6년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체제 개발 단계인 블록 1을 추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6,044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남은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죠. 정부는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하는 전투기는 KF-X가 처음인 셈입니다. 오랜 시간 역경을 딛고 개발에 힘을 쏟은 만큼 4월 출고 시기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으니까요. 2026년까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최초로 출고되는 시제기 1호기는 현재 약 93% 공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달 연두색 동체인 전투기에 진회색의 옷을 입히면 출고 준비가 끝납니다. 2, 3호기는 올해 말, 4에서 5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제작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처음으로 지상을 박차고 올라가는 시험 비행은 내년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의 KF-X 시제기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치는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출출할 때 맡는 음식 냄새 정말 참기 힘들죠? 자동으로 침이 고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요. 특히 맛있게 끓인 라면은 배고픈 사람 앞에서 가장 저렴한 무기가 되죠. 한국인들의 라면 사랑, 한국의 라면 문화는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죠. 2019년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라면 소비량 세계 1위 국가로 연간 1인당 평균 라면 소비량이 무려 74.6개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라면 6봉지 이상, 일주일에 한 봉지 이상을 먹는 셈이죠. 라면 소비량 자체만 보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 1위인데 그 중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벌써 냄비에 물을 올려야 할 것 같죠? 해외 수입 수출용 라면을 제외한 국내 시판 라면은 400종이 넘는데요. 대표 라면 업체인 농심 제품만 해도 거의 100종에 달합니다. 마트, 편의점 자체 상품도 더 늘어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은 뭘까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라면의 인기가 대단한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농심은 연결 기준 매출 2조 6,398억 원, 영업이익 1,603억 원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신라면 블랙을 맛본 외국인들은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난다, 버섯이 보인다, 건더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커서 재료에 믿음이 간다, 면의 굵기나 쫄깃함도 적당하고 환상적이다며 감탄하곤 했죠. 지난해 농심은 해외 시장에서 한화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세계 라면 기업 순위에서는 점유율 5.7%를 기록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짜파구리 열풍을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탄 한국라면은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지난 2월 14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은 6억 3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3%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라면의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거죠. 삼양식품의 매출도 급증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와 같은 주류 마켓에 입점돼 매출이 전년 대비 140%나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이른바 불닭 시리즈 덕분이죠. 불닭 시리즈는 2019년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 하나의 한류로 자리 잡았는데요. 불닭 챌린지,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외국인의 반응은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가 됐죠. 영화 기생충뿐 아니라 마케팅, 유튜브 방송 등 각종 SNS를 활용한 조리법 소개, 해외 반응 콘텐츠들이 수출 증대에 큰 몫이 된 겁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한국 라면을 즐겨 먹는 영상들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발음 그대로 표기되고 있는 먹방은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장르죠. 러시아에서만 50억 개가 넘게 팔리면서 러시아 국민 라면이 된 팔도 도시락면은 부드러운 맛을 선호해 라면에 마요네즈를 넣어 먹는 러시아인의 성향을 고려해 제품 내 마요네즈를 별첨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으로 현지 입맛을 사로잡았죠. 마요네즈를 넣은 라면이라니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라면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레시피도 정말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라면은 서양보다 상대적으로 라면에 더 익숙하고 소비량이 더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K누들로 통하는 한국 면 상품 가격은 현지 제품보다 3배가량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한국 라면은 국물 라면에 익숙하지 않던 동남아 현지인들의 입맛도 바꿔놓고 있죠. 농심, 신세계푸드 등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면 상품이 잇따라 히트를 치자 현지 기업들이 이를 따라한 유사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라면 판매 총량은 1,064억 개인데요. 여기서 라면 소비량 1위 국가인 중국이 차지한 비율은 38.9%에 달합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2.8억 개의 라면이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2014년에 1,515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1억 달러로 6.6배 가까이 늘어났죠. 한국 라면은 대만 라면을 제치고 중국 수입 라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라면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도 저변을 넓히고 있죠. 일본 대형마트인 돈키호테에는 수십 종의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 대형 유통그룹 이온과 같은 일반 체인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을 만날 수 있죠. 신라면은 일본의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됐고요. 구독자 수 80만 9천 명을 보유한 배고파지면 몬스터 일본 먹방 유튜브 채널에서는 팔도 틈새 라면과 영화 기생충에서 유명해진 짜파구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두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죠. 확실히 요즘은 라면 종류도 다양하고 튀기지 않은 면을 선보이는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인스턴트는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죠. 미역국 라면, 북어국 라면, 설렁탕면, 김치찌개 라면에 부대찌개 라면, 생 바지락이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면, 새로운 라면이 출시될 때마다 먹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한국 라면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인스턴트 라면이 마트 한 코너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1963년 9월 16일에 출시된 삼양라면인데요. 등장 배경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으로 피폐해진 한국의 식량난 타개가 목적이었죠. 주식인 쌀을 대체하면서도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삼양라면은 주황색 표지 아래 닭고기 스프와 중량 100g으로 당시 10원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당시 삼양라면은 제2의 쌀이라는 키워드로 홍보에 나섰는데 짜장면이 20원,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시절 10원이라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
저렴했죠. 처음에는 라면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낯설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딱하고 꼬불꼬불한 면에서 어떤 맛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웠겠죠. 출시 초반 외면받던 라면은 박정희 정권에서 분식장려 운동을 시작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장려 운동이란 미국의 원조 물자인 밀가루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한 운동이죠. 밀가루로 만든 라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급증했고 애초 생산 의도대로 제2의 쌀이 됐죠. 1965년 라이벌 롯데공업이 라면 업계에 뛰어들면서 소고기 국물 라면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최초 삼양라면은 일본 등 앞서 등장한 기존 라면들과 마찬가지로 닭고기 국물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롯데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고기 국물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이어 1986년 농심의 신라면이 출시되면서 한국만의 매운 라면이 탄생하게 됐죠. 농심은 신라면 출시 이후 삼양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후 매운 라면은 한국 라면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까지 신라면은 관광객들의 한국에 가면 꼭 사야 되는 것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죠.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라면 등 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세계 식품 시장에서 기반을 닦아온 농심의 노력이 빛을 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죠. 농심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농심은 미국과 중국 등의 생산 공장을 세우고 현지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해외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2018년엔 100개 나라에 신라면을 수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지난해엔 해외 수출에서만 9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죠.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한 셈인데요. 1년의 성과에 힘입어 농심은 한 손에 꼽는 글로벌 라면 기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정말 신라면의 매운맛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울리고 있네요. 세계 전역에서 간식을 넘어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라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한국인의 매운맛에 익숙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시원하다를 연발하며 맛있게 라면을 먹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라면도 맵고 김치도 매운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 두 개를 같이 먹는 거야 하던 일반적인 반응도 한참 지난 과거의 일이 됐죠. 일본의 치킨 라면을 보고 내용물이 부실하다, 맛없어 보인다, 또 치킨이야? 너무 싱겁다,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명색이 라면 종주국이었던 일본인데 말이죠. 3위가 딸기라니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딸기 한류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에서 독립한 한국 딸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산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이제 태국 마크를 단 딸기가 동남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철 과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새빨갛고 향긋한 딸기.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새는 겨울 딸기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요. 그런데 딸기라고 다 같은 맛은 아니라는 거, 서량 딸기, 킹스베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없어서 못 먹는다는 한국 딸기, 그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라면 매출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 겨울 매출 중 딸기가 매출 300억 원 고지를 돌파하며 겨울 상품 전체 매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1위에 오른 라면, 조만간 1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네요. 딸기 한류의 주역으로 대표 수출 품목이 된 한국 딸기는 동남아시아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태극마크를 단 딸기는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휩쓸면서 비싼 가격에도 인기 많은 프리미엄 과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딸기를 스타 품목으로 선정해 수출용 전용기까지 띄우기 시작했죠. BTS나 타는 줄 알았던 전용기에 딸기가 타게 될 줄은 모르셨죠? 최근 인도네시아 네티즌 시스카가 한국 딸기로 만든 요리 영상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한국 딸기의 현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한국 딸기는 동남아 현지에서 고급이라는 이미지로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죠. 시스카는 자카르타 백화점에서 구입한 한국 딸기로 요리를 하는 과정을 틱톡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영상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죠. 딸기 튀김, 딸기라면.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딸기는 농약을 적게 치는 과일로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비타민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이나 식초물에 살짝 헹궈서 먹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표면의 광택과 색깔이 균일한 것을 고르고 신선하게 먹으려면 꼭지채로 보관하면 됩니다. 위쪽이 달고 아래로 갈수록 신맛이 나기 때문에 세로로 잘라 먹을 때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꼭지에 가까운 흰 부분에는 비타민,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영양분이 많습니다. 꼭지가 있는
마른 채로 물에 헹궈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야 영양소 파기를 최소화할 수 있죠. 딸기는 구매한 뒤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숙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에서 80% 익었을 때 출하하기 때문이죠. 또 단시간에 차갑게 하면 고당도의 과즙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라면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딸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의 딸기 수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전체 딸기 수출액은 5,379만 달러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죠. 한국 딸기는 딸기 재배가 어려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가 현지 시장 내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다만 쉽게 상하거나 물러지는 딸기 특성상 수출 시 신선도 유지 기술이나 농가의 지원 확대 등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죠. 한국의 스타 품목 딸기가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딸기 한류를 일으키려면 전용기 투입이나 K베리를 활용한 소속 농가의 지원 사업, 물류비 지원 기준의 조정 등 연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돼야겠죠. 색깔도 빨갛고 너무 예쁘다. 정말 달고 맛있다. 진짜 크다. 내가 알고 있는 딸기의 맛이 아니다. 한국 딸기를 먹어본 다음부터 다른 딸기는 먹을 수 없게 됐다.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드류 루친스키는 자가격리 중인 동료 웨스 파슨스에게 딸기를 선물하며 남다른 한국 딸기 사랑을 보여줬죠. 나랑 아내 쉐리단이 한국 딸기를 좋아해서 파슨스도 먹어봤으면 했어요. 파슨스 선수 맛있게 드셨겠죠?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해제도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딸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일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일본 컬링 여자 대표가 한국 딸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고 칭찬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본 사이토겐 농림수산상은 한국 딸기 뿌리가 된 것은 일본 품종이다. 일본 딸기를 먹어달라고 당부했죠. 일본 품종이 한국 딸기의 모체가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 딸기는 일본 품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딸기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딸기 성공 신화의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일본 선수가 극찬했던 서량 딸기입니다. 지난 2006년 일본과의 딸기 로열티 협상이 결렬된 후 서량은 국산 신품종으로 등장해 널리 보급됐죠. 서량은 일본 품종을 교배해 얻긴 했지만 어머니 품종과 구별성을 인정받은 신품종으로 품종 저작권 역시 충청남도가 갖고 있습니다. 서량, 말 그대로 눈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딸기라는 의미죠. 순수 국산 토종 딸기인 서량은 2005년 이전까지 육보와 장이 등 일본 품종이 80% 이상을 장악하던 딸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요. 2005년 전체의 9.2%에 그쳤던 국산 딸기 재배 면적은 현재 9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산 딸기는 이제 일본산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논산 육모장에서 개발한 서량은 매향 품종을 개량해 만들어졌는데 병해충에 강하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향은 수출용 딸기로 수량이 적고 키우기는 어렵지만 맛이 좋고 단단해 저장성이 좋고 장거리 운반에도 적합했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딸기 품종의 국산화율은 지난 2012년 74.5%에서 지난해 96%까지 올라서며 일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딸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품종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일본이 뒤늦게 견제를 시작했죠. 한국이 개발한 매향과 서량, 산타 등의 품종은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재배되면서 사용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채택된 나고야의 정서 때문이죠. 나고야의 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로벌 종자 전쟁의 시작점이 됐죠. 2017년 우리나라에서도 나고야의 정서가 발효되면서 감귤, 마늘, 감자 등의 품종 국산화가 가속화됐는데 최근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자원 수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등록한 유전자원 수는 32만 8천여 개에 달합니다. 농산물 종자 국산화의 속도가 붙으면서 일본 종자에 의존했던 딸기는 개발 15년 만에 역수출을 하게 됐죠. 일본에서 시작한 거니까 일본 딸기를 먹어라? 무시하세요.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 됩니다. So good. I tried American strawberries. They're different? American strawberries are very big Ah. and lighter color. And also in the U.S., we have a lot of like chemicals that make food way bigger. It might like appealing. I think in Spain we definitely have similar sized strawberries. They're very red. These are very red. To be honest, in Spain I've seen them. They're less red. They're more lighter in color. I love juicy fruits.
I really like it as well. These are super sweet. These are incredibly sweet and delicious. I agree with the sweetness. The Spanish ones that I've tried definitely more sour. So I would always add sugar to them. But you really don't need to add sugar to these. 1300년대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딸기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적 상징이 됐는데요. 딸기는 여신에게 바치는 과일,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술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죠. 땅에 붙어 낮게 자라는 딸기는 조그만 흰 꽃을 피우고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원래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제철이었던 딸기는 시설 재배와 품종 개발에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종자원에 등록 출원된 딸기만 91종에 달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품종도 많고요. 품종에 따라 맛도 모양도 향기도 천차만별이죠. 원래 딸기는 노지에서 자라는 채소류의 과일이었는데 1990년대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재배가 늘면서 노지 재배는 거의 사라졌죠. 올해부터는 스마트팜에서도 재배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노지 재배 대비 40배 이상의 수확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배되기 시작한 딸기는 몇 년 전부터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는데요. 주요 마트에선 겨울철 딸기 판매량이 귤의 2배를 넘어서 귤이 장악하고 있던 겨울 과일 시장을 딸기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 딸기 르네상스의 시초가 된 것도 서량 딸기였죠. 서량 이후 수많은 딸기 품종이 등장하면서 딸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경북 봉화산타 마을의 특산물인 산타는 겨울 딸기 중 가장 이른 10월 말부터 출하되는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죽향은 전남 담양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딸기로 가격은 비싸지만 당도가 높죠. 금실은 금지옥엽같이 귀한 딸기라는 뜻으로 단맛이 강하고 옅은 복숭아 향이 납니다. 경북에서 개발한 베리스타는 과실이 단단한 게 특징이며 개당 10,000원까지 가격이 매겨지는 킹스베리는 손바닥만한 커다란 딸기로 복숭아 향이 나고 과즙이 많죠. 아리향은 킹스베리보다는 작지만 달걀보다 크고 다른 딸기보다 좀 더 비쌉니다. 새콤달콤 베리굿타임을 주제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논산 딸기 축제는 랜선 개막식을 통해 막을 열었는데요. 딸기 케이크 만들기, 엄빠와 함께하는 딸기 요리 콘테스트, 딸기 디저트 페스트, 딸기 영상 콘테스트 등 변화된 축제 형식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호평받았죠. 매일 오후 8시에서 9시에는 특별 판매전을 열어 논산 딸기를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온라인 딸기 축제라니 신박하죠? 달콤한 딸기 향을 떠올리니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기분이네요. 다양해진 한국 딸기, 아직 못 먹어본 품종이 있다면 꼭 드셔보세요. 맛있게 먹는 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딸기 독립 만세! 어떤가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이상스쿨은 존중하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상스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